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수라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메이슨 커리 지음, 이미정 옮김, 걷는 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술가의 위대한 성취는 일상의 단조로운 반복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8세기 위대한 작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31명 여성 예술가들의 하루에서 찾아낸 치열한 삶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소설가, 작곡가, 화가, 영화 감독 등의 하루 루틴과 작업 습관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자기 관리의 팁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리엇 피처 스토, 끝이 나지 않는 집안일 사이사이. 글을 쓰려면 나만의 방, 내 방이 있어야 해요. 스토는 자기만의 방을 원했던 버지니아 울프보다 거의 1세기 앞선 1841년에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당시의 스토는 30살이었고 수년 동안 잡지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었다. 곧이어 스토의 데뷔작인 소설집이 나왔다. 이 무렵 스토는 내 아이의 엄마였고 7째 아이까지 낳아 길렀다. 신학 교수인 스토의 남편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아내의 글쓰기를 격려해 주었고 자기만의 방을 달라는 아내의 요청도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내가 집안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우기를 바랐다. 스토는 1850년에 올케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전형적인 하루를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이 글을 쓰면서 적어도 12번은 글쓰기를 중단했어요. 한 번은 생선 장수한테서 생선을 사려고, 또 한 번은 출판업자를 만나려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돌보려고 글쓰기를 멈췄죠. 그러고는 저녁 식사로 차우더 수프를 끓이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시 글을 쓰고 있죠. 그런 결심 덕분에 항상 글을 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죠. 놀랍게도 스토는 끝없는 집안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3시간씩 글을 쓸 수 있었다. 스토의 상황은 1852년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출판하면서 극적으로 달라졌다. 이 책은 출판 첫 해에 30만 부 이상 팔려나갔고 스토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부유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스토는 어김없이 또다시 집안일에 치여 글쓰기를 뒷전으로 미루게 되었다. 스토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 후속편을 쓰기 시작했을 때 스토의 남편은 출판업자들에게 아내의 집안일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편지를 썼다. 메리온 앤더슨, 번쩍하고 모든 게 이해되는 순간. 1955년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등장한 최초의 흑인 독창자 앤더슨,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앤더슨이 100년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앤더슨은 자서전에서 새로운 노래를 익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관객의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라고 했다. 먼저 선율을 듣고 싶어요. 진지하게 가사를 분석하기 전에 노래에서 뭔가를 얻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가사를 노래와 따로 떼어놓고 읽어요.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거든요. 노래를 작곡한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그 노래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흠뻑 빠지려고 노력하죠. 가사와 노래를 합치고 나서는 분위기를 깊이 느끼려고 해요. 제가 집중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소가 노래에 없다면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집중하기가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산만한 요소가 없어야 하죠. 집안일과 가족에 대한 의무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그 외에도 제 시간을 빼앗아가는 다른 전화들이 방해가 되죠.
낮에 얼마나 공부를 했든 잠자리에 악보를 들고 가요. 잠자기 직전에 완벽하게 긴장이 풀리고 음악의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노래의 영혼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죠. 음악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앤더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을 놓고 몇 주 동안 씨름을 해도 진전이 전혀 없을 때가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모든 게 다 이해되죠. 며칠 동안의 노력이 모두 쓸모없어 보였는데 예기치 못한 순간에 결실이 맺혀요. 에드나 페버, 어떤 환경에서도 글을 쓰는 힘, 속기사나 버스 운전기사 혹은 미국 대통령처럼 매일 일하지 않는 전문 작가는 내가 알기로 한 명도 없다. 작가가 책임질 사람은 자신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엄격한 감독이 되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주 5일을 일하지만 작가는 일주일 내내 일한다. 페버는 21살 때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 타자기 앞에 앉았고 하루 1000단어를 목표로 잡고 글을 썼다.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종종 목표 달성에 성공해 50년 집필 경력 동안 소설 12권과 단편 소설집 12권, 연극 각본 9개, 자서전 2권을 출간했다. 이 작가에게는 집필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 페버는 수년 동안 사실상 어떤 환경에서도 글을 쓸 수 있게 스스로를 단련했다. 화장실, 배, 제트기, 헛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기차나 파리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기차에서도 글을 썼어요. 침대에 누워서 혹은 병원의 기계 장치에 기대어 글을 썼고 호텔과 지하 창고, 모텔, 자동차 안에서도 글을 썼죠. 건강하든 아프든 행복하든 절망적이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글을 썼어요. 이 규칙에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페버가 항상 꿈꾸던 집을 코네티컷에 지었을 때 이상적인 작업실을 꾸밀 기회가 있었다. 캐러멜색 양탕자에 부드러운 초록색 벽, 벽난로, 책장, 안락의자, 책상 의자와 책상, 타자기를 갖춘 2층 서재에 창문이 3개 난 작업실이었다. 이 3개의 창이 동서남을 향하고 있어서 탁 트인 부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얼마 후 페버는 책상을 창가에서 텅 빈 벽 쪽으로 옮겼다. 그러자 즉시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전망 좋은 방은 직업 작가가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페버는 이렇게 단언했다. 매기 넬슨, 짧은 메모에서 시작한 글. 넬슨은 시인이자 비평가, 학자, 논픽션 작가이다. 집필 습관을 물어보는 인터뷰에서 넬슨은 지루한 주제라고 경고하며 한층 젊은 시인으로 활동할 때는 반드시 매일 글을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 그냥 프로젝트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프로젝트에 빠져 있을 때는 매일 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글을 쓸 수 있죠. 항상 그렇듯이 미친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를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넬슨은 이렇게 말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넬슨의 일과는 교수 일정과 학계의 다른 책무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넬슨은 집중 독서 주기 동안 샤프로 책 가장자리에 메모를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 주기가 끝날 무렵에는 다시 책을 훑어보면서 책에 적힌 모든 메모를 타이핑한다. 그러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가 됐다는 느낌이 온다. 넬슨은 대체로 로스앤젤레스의 집에서 부엌 식탁이나 집 뒷문 입구 혹은 뒤뜰에 글쓰기용 오두막으로 마련해둔 조립식 건물에서 글을 쓴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자주 그 창고를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학교에서 일하는 동시에 짬을 내서 글을 쓰는 게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때로는 그게 힘들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가진 시간을 활용해야죠. 조앤 조나스, 영감은 일상에서 얻는 것. 선구적인 비디오 및 퍼포먼스 예술가 조나스는 1974년부터 임대한 맨해튼의 소우 아파트에 살면서 일하고 있다. 매일 똑같은 일정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대개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부들 우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그러고 나서 좋아하는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다. 아파트로 돌아가서는 일을 시작하고 거의 하루 종일 일을 계속하는데 종종 음악을 틀어놓는다. 조나스는 그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비디오 각본 작업이 들어오면 그 일을 제일 먼저 한다. 조나스의 작업 과정에서 조사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 항상 이야깃거리를 찾아다녀요. 독서를 통해 조사를 하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고 아이디어를 찾아 책을 훑어봐요. 바깥에 나갈 때는 보통 아이디어를 적어 놓을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닌다. 노트가 없으면 아이폰을 사용한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조나스의 주된 고민거리는 아니다. 전 똑같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제가 개발한 언어와 같죠. 그래서 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만 이미 사용한 적 있는 아이디어를 재발견하거나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는 거죠. 조나스는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길게 휴식을 취하고 우주와 바깥 산책을 나간다. 우주와 하루에도 여러 번 산책을 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인사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근처 갤러리에 들러요. 하지만 대개는 하루 종일 일하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디너 파티를 연다. 저녁 식사 후에는 책을 읽거나 케이블 방송이나 컴퓨터로 오래된 영화를 본다. 보통 저녁 11시쯤에 잠자리에 들지만 때로는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 종종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에도 책을 봐요. 아니면 컴퓨터로 밤에 영화를 보죠. 조나스는 창의성이 막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영감을 얻는다. 예컨대 공원을 걷다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다가 혹은 새로운 장소를 방문했다가 영감이 떠오른다. 영감을 얻는 방법은 마음을 비워서 만물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놔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나스는 영감이란 것이 특히 소중하거나 비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사하며 뭔가에 관심을 갖는 것과 영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둘 다 이 세상에 호기심을 갖는 동일한 경험이니까요. 다들 잘 알겠지만 이 세상, 저를 둘러싼 이 세상이 바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만든 구체적 하루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책, 예수라는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